문제 71번 있죠? 우리 IMF 2기에 책 좀 펴볼래? 이거 몇 페이지지? 298쪽? IMF 2기 이후에 외환위기잖아. 이후에 한국 사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자, 2007년도에 출간된 88만 원 세대입니다. 우리 2007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월 평균 얼마 받았대요? 88만 원 받았답니다. 이러한 것을 받는 비정규직, 우리 쌤 비정규직 많아진다고 했잖아. IMF 이후 때 청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불평등한 경제 기회와 세대 간의 소득 격차 분석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뭐 그러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애환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IMF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 맞죠? 이때부터 막 정규직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막 인기 넘치고 막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경쟁률이 뭐 100대 1 뭐 이렇게 되고. 왜? 공무원들은 다 정규직이니까. 노후가 보장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다르죠. 공무원 기피 현상이 나잖아. 공무원 월급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코로나 이후 때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때. 자, 외환 위기가 남긴 고통 한번 볼게요. 자, 외환 위기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대요.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가 강도 높은 무슨 조정이 이루어졌대요? 직원들을 많이 잘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대규모 무슨 사태? 해고 사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50대 연령층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대부분 한 가정에 뭐 있는 사람입니까? 가장인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규 채용이 들어들면서 누구도요? 20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못합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고학력 무직자가 증가한다는 거. 옛날에는 대학 나오면 다 취직됐거든. 근데 지금 우리 대학 나오면 취직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고학력, 대학이면 고학력이잖아. 지금은 다 가지만 이 대학력,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업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심각한 초래를 맞이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학교 진학률이 이렇게 거의 100%와 가깝지 않았어. 지금은 대학 가도 막 등록금 막 공짜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 쌤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등록금 다 냈지. 자, 비정규직 증가의 배경과 문제점. 자,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한시적으로 맞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죠? 1년 계약, 2년 계약, 한 달 계약 이렇게 하잖아. 기간제, 시간을 정하거나 단시간 노동, 파트타임. 그죠? 파견 노동, 잠깐 보내서 노동하는 거.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기업에서 정규직들을 잘 뽑으려고 해야 안 해? 안 하죠. 언제든지 회사가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되지. 정규직을 어떻게 잘라요? 무슨 이유로 자를 건데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규직 어떻게 잘라? 그냥 자르면 돼요. 어떻게 잘라요? 쌤 자를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근데 어떻게 자를 건데요? 국가에서 아무리 위기라도 날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자르지. 정규직이니까. 내가 막 진짜 학생을 폭행하거나 그렇게 공무원으로 사지 못하는 놈 잘리지만, 근데 파트타임이나 기간제는요, 1년 지나면은 재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비정규직의 증가, 근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의 또 임금 차별도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죠. 계약제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 맞지? 내년에는 못 먹고 살지, 내년에는 뭐 하지, 계약이 안 되면 어쩔까, 맞지?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도 막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요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OECD 평균 11.2%가 비정규직인데 우리나라는 많죠. 2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치? 그리고 임금 격차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정규직은 300이라면 얘들은 뭐 이런 식으로. 평균입니다. 알겠지? 평균. 자,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다 쌤이 이야기했잖아. 이자가 높아지니까 집이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겠죠. 맞죠? 헐값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다? 폭락됐죠. 맞지?
이는 중산층의 감소, 이제 중간층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요구에 따라 무엇이 폐지됩니까? 이자 제한법이 폐지됩니다. 원래는 이자를 거둘 때 제한을 뒀어야 됐거든. 그런데 이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엄청 많이 받겠지, 맞지? 그래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자산가들이 높은 이자 소득을 누린 거죠. 은행에서 돈 많이 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들이 주로 어떻게 폭락한 부동산을 사서 더 큰 이익을 얻었던 거죠. 자, 이자 제한법은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서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 정의실을 목적으로 1962년 박정희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야. 근데 외환위기 때 IMF가 그거 없애라고 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높은 이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 2007년에 다시 제정됩니다. 지금은 높은 이자 못 받죠. 근데 법정 이자율도 생각보다 세. 법정 최고 이자율이 시험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됩니다. 49% 될걸? 예? 1년이요? 1년에. 아, 한 달인가? 한 달 아니지. 정확히 쌤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받잖아. 우리가 뭐 굳이 제2, 3 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두고 빌릴 필요 없지. 근데 지금은 은행 이자도 높아져서 지금 7%까지 올라가잖아요. 아, 은행. 은행 40%가 아니에요? 아니 법으로 정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거. 만약에 한 달에 49% 받으면은 법 위반이지. 아니 은행에서 그렇게 안 하죠. 은행에서 49% 받으면 빌리겠어요? 자, 그다음에 경제 불평등의 심화. 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금 또 나타나고 있잖아. OECD 가중에서 우리가 가장 높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위 1%가 1인당 평균 보유주택입니다. 상위 1%는 2026년에 6.5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빈부격차의 심화는 토지 및 주택 소유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우리 지금 또 집 없는 사람 많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저임금을 양산하고 정규직도 상시적인 해고 가능성이 노출되고 있죠. 근데 정규직들은 해고하면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조합들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양극화의 해결 과제. 우리 이 경제적 불평등은요, 경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다양한 곳으로 퍼져나가죠. 사회적인 불평등, 문화적인 불평등, 교육적인 불평등. 그죠? 어떤 학생들은 수억, 맞죠? 수백, 수천만 원의 과외를 받잖아.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을 많이 치잖아요. 반면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을 꺼려하죠. 맞잖아. 우리 서울에 있는 뭐 명문고등학교들하고 있잖아. 소위 뭐 희문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은 거의 100% 수능 칩니다. 걔들이 이 학교 오면 씹어먹지. 응? 뭐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카메라에 녹화는 못하겠지만 명문이기보다는 그 주변에 집들이 다 잘 살잖아. 그 집에 여기 희문고등학교라면 주변 아파트들이 47억, 96억 뭐 이런 아파트들이잖아. 여기 학원비들을 한 달에 몇 천씩 씁니다. 몇 천씩. 학원을 몇 천씩 써. 쌤도 그 정도 되면은 서울대 가겠는데. 안 그래요? 쫙 따가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다 가르쳐주고. 최근에 막 뉴스에 나왔잖아. 학교 쌤이 그 수능 문제도 넘기고. 그 몇 억씩 받고. 모르잖아요. 학교 출제위원이니까. 출제위원 들어가기 전에 넘기고 가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뉴스에 막 나왔잖아. 자, 기업 부분에서도 사회 양극화가 나타납니다. 사회 양극화는 알겠죠? 소득, 자산 등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 특히 중간계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모래시계형으로, 맞죠? 못 살거나 잘 살거나, 그죠?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독점하잖아. 식당,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어요? 요식업. 대기업이 하는 것들. 농심. 식당 뭐 있어요? 대기업이 하는 식당. 그거 있잖아. 그거 밥 먹는 이름 뭐지? 이마트가 그 신세계가 만든 건데. 아, 이름 뭐지? 애슐리. 애슐리 대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맞죠? 슈퍼마켓도 뭐 맥도날드. 이제 작은 슈퍼마켓이 다 없어지고 있죠. 다 뭐 이마트, 롯데마트, CJ 뭐 다 이런 걸로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업까지 확전하면서 이제 개인 슈퍼라는 게 유지를 못하죠. 야, 개인 조그만 슈퍼 잘 본 적 없죠, 이제? 나들 가게 많지 않아요? 어? 맞죠? 잘 없잖아. 그래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는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냐? 사회 양극화는 계층 간의,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진답니다. 또 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게 소득 자산의 차이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죠? 이거를 극복시키기에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득을 또 재분배할지, 사회복지제도는 어떻게 하면 더 늘릴지, 뭐 이러한 무슨 민주화가 이제 정치 민주화는 됐으니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지? 또 요거 소득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냥 아, 이것도 있다. 아, 이거 뭐 이리 많냐? 야, 우리 조금만 더 했자. 이것도 이렇게 올려버리게. 우리 다문화 사회도 있거든. 다문화 사회. 우리 지금 다문화 사회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살잖아. 외국인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혼혈 가정들도 많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나타난다. 그래서 국내 거주 중에 외국인의 숫자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뭐래요? 우리 지금 어려운 일 잘 안 하려고 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국제 결혼 이주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외국의 문화가 나타나면서 우리 문화적 요소가 좀 섞이게 되는 그러한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 뭐 피부 색깔이라든지 언어라는 게 달라가지고 우리 한국인들과 다문화 사회 간 약간 또 충돌 같은 것도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더 찾아가려고도 할 겁니다. 그지? 그래서 다문화 정책 초기에는 한국어 전통문화 교육과 같은 다문화 가정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이 됐는데 이러한 것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다수 집단을 동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소수의 문화를 다 흡수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비판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소수의 문화들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한국에 왔으면 김치 먹어야지. 이런 거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문화들도 좀 존중해 주고 우리나라 뭐 급식에도 이제 한 번씩 필리핀 음식, 베트남 음식도 나와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지? 네, 수고했습니다.